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구속되는 세상인가요? 무슨 얘기냐고요?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3년간 300차례나 스토킹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때문에 공포라는 수갑에 묶여 그 어디도 못 가고 사실상 집에 구속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겁니다. 어제 신당역에 추모의 벽이 세워졌는데요. 그곳을 찾은 한 여성은 메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9월 16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서울시 의회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구민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급기야 이제 1000톤 규모의 소각자까지 떠안아야 하는 방청석에 계신 마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 의회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포 구민의 긍지를 갖고 다석을 종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님, 홍 의원님, 마포 구민 여러분, 일단 이 상황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저게 서울시의회에서 있었던 회의 장면인데요. 네. 저 때 지금 소리 지르는 사람, 저는 무슨 조직폭력배인 줄 알았습니다. 저분이 이승복 서울특별시 시의원이에요. 올해 지선에 당선된 분인데 이게 어떤 회의 날이었냐면 서울시가 이제 지난달 31일에 새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지금 마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던 그 자리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포 지역 주민들이 이제 확인한 공람의 내용은요. 상암동의 입지와 같은 이제 모든 그 조건에서 봤을 때는 최적지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이 부지에 약 1000톤 규모의 신규 자원회수 시설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이제 철거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지 선정 회의 내용과 최종 평가 결과를 살펴본 주민들이 채점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었는데 네. 방청석에서 회의 참관하던 이 마포구 주민들이 이 계획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그랬더니 이 김영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자중을 요청했는데 그래도 이 장례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승복 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성으로 방청석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저 이승복 서울시 의원이고 이제 굳이 당을 얘기하면 국민의힘 소속인데 앞서 영상 보시면 화면상에 왼쪽으로 한 두세 번째 앉은 그 아마 같은 뭐 어느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의원이겠죠. 근데 저 방청석에서 소리 지르는 마포구 주민들을 향해서 저 휴대전화를 꺼내 보세요. 지금 잠시 보면 백성원 변호사님, 저 뭐 체증 작업이에요? 저 휴대전화는 왜 꺼내요 여기서 지금? 뭐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저 보면서 좀 소리 지르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도 그렇겠죠. 아, 지금 이렇게 회의 진행을 저렇게 지금 시민들이 방해한다.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내 휴대폰에 담겠다.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 옆에 고성을 지르는 이승복 의원을 말리는 게 먼저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저 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마치 확인해 주는 듯한 저런 모습은 사실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이 의원의 모습도 좀 나쁘게 되지 않습니다만 옆에 의원이 주민들을 촬영하는 것 역시 마치 이승복 의원의
저런 행동을 동조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뭐 하면은 주로 감싸잖아요. 왜? 인체 실험을 하는 거야. 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맞구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따라해요. 서울시 의회에도 마치 원내대표처럼 그 대표 의원이 있나 봐요.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뭐라고 이 사태에 대해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방청하러 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일들이 있어요. 네네. 의회에서는 조용히 경청해야 되고 뭐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거는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너무 질서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서울시 의원이 양천 4 지역, 양천 4구역에서 이제 당선이 됐나 봐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지방선거 지금 사실 당선증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조금 과단해서 말하면. 그런데 그때 선거 때 저 사람들 지하철역이나 도로 곳곳에 입구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허리 폴더, 90도 한 표 제발 한 표 찍어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무시해요 국민들을. 그렇습니다. 한 표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겠습니다.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보이는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인지 의문입니다. 어디서 손가락질해요? 그렇습니다. 그 개그맨 박나래 씨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세트. 한쪽은 막말하고 한쪽은 감싸고 이런 세트로 보이는 게 아닌가 참 우려스러운데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아까 그 소리 지른 의회의 의원님 일단은 마스크는 왜 벗죠? 의장님도 마스크 그러네요. 쓰고 있어요. 어허. 저렇게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회의장에서 마스크 왜 벗습니까? 잘 보시면 마스크 벗었죠. 두 번째, 이거는 의회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본인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눈을 노려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막말을 왜 하죠? 조용히 해! 이렇게 막말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측면 모두 부적절했다고 보고 그것을 감싸는 모습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자 연설할 때 한국인 출신 청년이 소리 질러서 연설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 청년 끌려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오바마가 뭐라고 했죠? 괜찮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저런 생각들, 어려움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청난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성숙한 모습, 지방의회 의원님들에게 좀 기대를 하는 건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복 의원은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까? 의장이, 서울시 의회 의장이 왜 있어요? 할 말이 있으면 마포구 주민들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의장에게, 의장님 회의장 내에 좀 정돈 좀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 절차도 몰라요? 4년 뒤에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이 있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밤바다는 아주 낭만적인 곳이죠. 그런데 여수 경찰서에서는 참 민망하고 난감하고 창피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허주원 변호사님. 네, 여수 밤바다가 아니고요. 여수 밤 길바닥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14일 밤 여수, 전남 여수입니다. 한 남성 급하게 이거 뛰어가는데 뛰어가요? 뒤를 쫓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다 빠르네요, 진짜. 굉장히 다급해 보이죠? 뭔가 네. 쫓고 쫓기는 상황 같은데 이 남성이요. 앞에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남성이요. 지나가던 오토바이 보이시죠? 네. 불러세우고 뭔가 얘기를 하더니 오토바이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어허. 한밤중에 벌어진 이 추격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보통 밤길에 이제 누가 쫓아오면 막 인기척만 느껴져도 무서우니까 막 도망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상황인가요? 전혜연 평론가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은 경찰, 앞에서 뛰어가는 남성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이른바 잡혀온 피해자였습니다. 즉 경찰이 도주범을 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앞에서 뛰어가는 20대 남성은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서 잡혀서 지금 경찰서로 이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남성을 유치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경찰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장비를 챙기느라고 잠깐 소란 틈을 타서 수갑을 빼고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밤에 추격전이 벌어진 것이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할 생각을 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갑을 좀 느슨하게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수갑 덮개에다가 야간이고 하다 보니 손이 빠져 있는 걸 몰랐던 것 같거든요. 느슨하게 채울 거면은 백성문 변호사님 네. 수갑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갑을 한쪽 손에 차고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 보이는데 수갑은 한쪽 손에 차질 않죠. 하하. 양쪽에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흥에서 잡혀서 이제 여수까지 압송되는 과정에서 느슨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일단 거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느슨해져서 한쪽 손이 풀렸다고 해요. 네. 근데 최근에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경찰 쪽의 해명인데 최근에 이렇게 양손에 수갑 찬 모습 누군가가 수갑 찬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주로 뭘 덮어주죠? 네, 맞아요. 그게 네. 피의자 인권 보호 때문에 네. 위에다 덮어주잖아요. 그렇죠. 뭐 수건이나 점퍼나 이런데. 그 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에서 느슨해져서 풀러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 관계자분들의 해명입니다. 근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게 단순 범죄도 잡범도 아니고 하재근 평론가님 성매매 알선이면 죄질도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피의자가 그 여수 지역에서 올해 2월 달부터 2달에 걸쳐서 성매매 알선을 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특히 미성년자 3명한테 세상에. 10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강요를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하하, 거예요. 네.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데 네. 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여러 차례 응하지를 않아서 경찰이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네. 아까 성매매를 한 그 알선을 한 지역에서 여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기도 시흥시까지 가서 긴급 체포를 해왔는데 세상에 고생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런데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해서 잡았는데 이게 뭡니까 느슨하게 대처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저 도망쳤는데 그리고 중간에 오토바이까지 탔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는 있었습니까 지금 허지원 변호사님? 다행히 잡기는 잡았는데요. 이 사람 어디서 잡혔냐면 지금 여수에서 도망쳤잖아요. 네. 인천에서 잡혔습니다. 어머 인천. 세상에. 네, 인천 부평구의 한 카페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14일 오후 한 밤 11시, 12시 사이 거의 12시 다 돼서 네. 여수경찰서 진짜 안방에서 지금 도주를 했거든요. 네. 경찰이 지금 큰일이 났죠. 바로 수배령을 내리고요. 기동대 2개 중대와 광역수사대 400여 명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이 잡듯이 뒤졌다고 하는데 21시간 만에 다음 날 이 오후 9시 반쯤에 인천 부평구의 한 카페에서 검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21시간 동안 이 범죄자가 그야말로 전국을 활보하고 다닌 셈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도망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잖아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딱 그 길목에 있었잖아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누굴지 경찰 얘기 마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니까 그렇게 지도 이르러 갔는데 그래서 만났다 이거예요. 그냥 바로 타더라고 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정에서 이제 확인을 조사를 해봐야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아, 일단은 모르는 사이인데 다급하게 오토바이를 잡아탔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원이었다 그래요. 우연히 그곳을 지나는데 한 남성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혹시 오히려 범죄 피해자인가 뭔가 쫓기는 위급한 상황인가 라고 태워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현재까지는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잡긴 잡았으니 천만다행인데 왜냐하면 놓친 채로 계속 있었으면 또 어디서 범죄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혹시 도주를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죄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아하. 도주죄가 추가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그 성매매 알선 혐의는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체포가 됐던 네네. 거니까 인정이 되고요. 그 외에 도주죄, 이제 도주 혐의가 추가가 될 텐데 일단은 뭐 수갑을 풀 때 우리가 이제 느슨하게 채워줘서 풀렸다라고 하는데 혹시 본인이 뭔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풀었는지 이제 이런 과정들 도주한 경위 전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차제에 경찰도 다시 잡긴 잡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한 원인, 책임 추궁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래 제목 보이십니까?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허지연 변호사님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그냥 평범한 한 시민이 한 이야기인데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여성이 9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정말 너무나 이 범죄가 만연해서 누구도 이 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제 벌어진 일이었죠. 여성 영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이 남성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인데 이 여성을 추모하는 한 시민의 메시지였어요. 네. 그 장소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들머리에 이 피해자를 위한 추모의 벽이 생겼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은 이 시민들은요. 한 글자씩 포스트잇에 꾹꾹 눌러서 적은 추모 메시지를 붙였는데 조화도 20개 넘게 보였다고 합니다. 네. 메시지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 네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곳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기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꼭 지켜보겠다. 하루하루를 또 살아남아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차별과 허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방금 소개드린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울립니다. 비단 뭐 여성분들만 이곳을 찾아 피해자, 희생자 그분을 추모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의 마음도 다 같을 건데 특히 여성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구동성으로 외친 소리가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여성들 아마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 공감이 간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과정을 보면 그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든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어내야 돼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런 사건 날 때마다 언론에서 다루고 장관님도 나서고 여러 사람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돌아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 사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저곳을 찾아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으면 합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다들 똑같은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철저히 이번 사건의 진상을 수사를 할 것이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악마입니다. 사람, 인간 이런 말은 과합니다. 과분합니다. 악마입니다. 오늘 그 가해자, 피의자에게 대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어요. 언론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이거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샤워캡은 왜 쓰고 기다리신 거예요? 범행 계획하신 거 맞으세요? 피해자한테 합의 요청하신 이유 있을까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계획하고 보낸 거 맞으세요?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다 혹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겠죠.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지금 평론가님, 추악한 이 피의자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저질러온 추악한 스토킹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예, 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2018년에 서울교통공사에 동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네.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약 3년간에 걸쳐서 전화, 메시지 등의 연락을
300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계속 만나자고 요구를 했고 네. 2021년 후반기에는 피해자 관련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10개를 만들어서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 피해자가 저 남성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1월 달에도 네. 계속 스토킹이 이루어지니까 피해 여성이 저 남성을 또 고소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기각이 됐는데 그 기각된 이후에 이런 문자까지 보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작년 10월에 일단 이 사람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경찰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네.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제 법원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 영장을 기각하고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도 너 내 인생 망칠 거냐? 합의하자. 원하는 조건이 뭐냐? 내가 다 맞춰주겠다 하면서 3달간 20-30차례 이상 합의 종용 문자를 또 보내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지금 이것도 사실 계속된 스토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고소를 해요. 2차 고소를 했고 결국 이번에 다른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결국 1차 고소, 2차 고소가 다 합쳐진 겁니다. 1차 고소 이후에 영장이 기각이 된 것도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차 고소 이후에는 왜 또 경찰과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영장이 발부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라고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남성이 이번 살인 사건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구형이 9년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하다고 본 거죠. 중하다고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장 일단 9년을 구형했다는 건 범죄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장이 왜 기각이 됐는지 저도 원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웬만하면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이번 영장 기각 그 이후에 또 뭐 경찰과 검찰에서 추가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하자는 문자 내용. 합의라고 쓰지만 우리는 협박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이후에도 힘들었을까요? 피해자는요. 유족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스토킹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친척들에게 털어놓거나 부모한테는 일절 말이 없었고 사촌 동생한테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토킹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또 협박을 하고 얘가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부모들이 걱정이 될까 봐 일절 얘기를 안 하고 본인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사람입니까?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악마라는 표현도 부족할 판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정말 악마를 보았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인면수심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낮에는 반성문을 내고요. 밤에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살인이 행위가 일어난 그날도 낮에 본인이 재판이 연루된 게 지금 선고가 돼서 있었잖아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지난 2월에는 이 불법 촬영물 이용해서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고 또 지난 6월에는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돼서 지금 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에도 계속 이제 일어나고 이런 범죄들이 지금 병합해서 이제 심리가 진행 중이었고 네. 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계속 합의해달라, 내 인생 망치고 싶냐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연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법원에는 여러 차례 이미 이전에도 반성문을 제출을 했었다고 하는데 범행 당일인 14일에는요. 그 전까지 2달
동안 반성문을 계속 써서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낮에 접수가 됐는데 그날 밤에는 이 피해자를 살해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반성문 피해자가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전에 이 반성문 다 봤다고 하는데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피해자 변호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 반성문 내용이 정말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오로지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2달치 분량을 제출한 바로 그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작게는 사법부를 기만한 거지만요. 넓게 보면 이미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는 이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내에 우리가 왜 내부 직원들이 접속하는 망을 보통 인트라넷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접속을 해서 피해자가 어느 지역으로 근무 지역을 옮겼는지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회용 승차권을 사서 그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역으로 이동을 해서 일회용, 우리가 보통 쓰는 임시 모자 있잖아요. 비닐 네. 같은 거 만든 거. 그걸 쓰고 70분이나 기다렸다가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다각도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도록 인트라넷 점검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직위 해제가 됐잖아요. 이 가해자가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근데 어떻게 사내 내부 통신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 직위 해제가 된 상태에서 내부망 들어갔다고 해서 그럼 무슨 해킹 같은 걸 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울 그 교통공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망 접속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언뜻 보면 뭐 원칙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특성을 너무 무시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심 판결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수가 있으니까 스토킹 의혹이라는 것은 일단 당장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받는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단절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내부망 접속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한 다음에 혹시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내부망 접속을 허가해줘도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관계자가 1심 판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망 접속을 허가해 준 것은 너무 이거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무개념한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요번에 혼자서 순찰을 돌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순찰이라고 하면 2인 1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왜 혼자서 순찰을 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통공사 측에서 야간 근무 때 직원 안전을 챙긴 방법을 나중에 더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3년 동안이나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는데 경찰이 어찌 보면 너무 이제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경찰의 미흡한 그런 대처를 지적하기보다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경찰이 뭐 이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되거나 막 이런 취지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스토킹 방지법에 보면 임시조치에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하기도 힘들고요. 뭐 그렇다면 그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좀 어려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고소 이후에 이 가해자가 계속 합의를 종용해서 2차 고소를 했고, 근데 2차 고소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이제 어찌 보면 조치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 뭐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 뒤이어서 이제 법무부나 이제 여가부나 이런 곳에서 대책 마련들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 소위 말하는 스토킹 관련된 강력 범죄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항상 터지면 그 다음에 대책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믿어지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오늘 앞서도 서울시의회 뭐 얘기 나왔죠. 요즘 왜 이럽니까? 서울시의회 시의원 자질이 이것밖에 안 돼요? 오늘 시정 질문에서 관련 이 사건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직원이 이런 가해를 했습니다. 보면 스토킹이라든지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전혜연 평론가님, 이상훈 의원이라는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방송을 피해자 가족들이 보면 어떤 심정일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좋아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면 이런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일단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해자 부모의 심정을 지금 시의원이 챙길 때입니까?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이런 문제 발견을 했으면 정말 여기에서 대안을 마련하려면 그러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고 의회에서는 무엇을 고민할까? 이것이 제대로 된 시의원의 발언이지 지금 이것이 여기 뭐 술자리입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잡담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황하게 가해자에 대한 스토리는 왜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사건을 접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가해자에 대한 스토리를 해서 마치 특별한 사연이 있는 말 이런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린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생각하고 질의를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솔직히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어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런 짓을 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 정도? 자기는 서울시 의원 됐으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정도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취업 준비했었을 서울시민 청년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범죄 저지르니까 도도 되는 거예요? 아들 군대 얘기를 왜 해요? 아들이 지금 창피할 거 아니야, 아들이. 무슨 생각입니까 지금 대체?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의 맥락을 보면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안타깝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니 가해자 걱정을 왜 합니까? 지금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여기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사건의 개념을 전혀 지금 못 잡고 있는 건데, 스토킹이라는 것은 애정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폭력사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이고 가해 행위인데, 이거를 과거에 우리나라 공권력이
애정 사건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뭐 매몰차게 뿌리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한테 훈계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잘못된 접근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라도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마치 애정 사건인 것처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스토킹은 좋아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무조건 이거는 가해 행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불법 촬영 요번에 가해자가 스토킹과 별개로 불법 촬영도 했거든요. 네. 스토킹도 심각한 문제고 불법 촬영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가 왜 우리 사회에서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가? 서울시 지하철에서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거를 논의해야지. 그리고 우리 공공 시스템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가? 그걸 반성해야지. 왜 여기서 지금 가해자의 사정을 헤아리려고 하고 가해자 부모의 심정을 걱정하고 있는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발언이 서울시 시의원 입에서 나온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내내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진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분의 부모님의 심정하고 본인 아들 군대 가는 거하고 비교를 왜 합니까? 아들 군대 가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슬픔인가요, 이게? 마지막에 좀 웃으면서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하정은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들려요, 저는. 아유, 그거 좋아하는데 받아줬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 아니야. 저는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지금 이상원 의원은 억울하시겠죠. 아유,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지금. 제가 뭐 이 분의 말을 더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뭔가 서울시에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대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뭐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얘기하시는 건지, 네. 그리고 가해자의 아버지의 마음도 자꾸 생각하시는, 제가 지금 보니까 군에 입대하는 거랑 가해자 부모의 마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지금 최소한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그래도 서울시의원이 이 사건을 좀 균형 감각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도 아니고 아예 황당한 지금 대응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시작부터 서울시의회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 오늘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아주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정부 운이 좋아요, 이번에. 정부 대응을 질타하려고 했는데 대신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피해 현장에 뭐라고 문구 하나가 써 있어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써 있냐. 여성이 행복한 서울. 정말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좀 보여주세요. 여성이 행복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 앞에 써 있어요. 네. 이거예요. 여성이 행복한 서울. 아주 친절하게 밑에 줄여서 여행 화장실. 여성이 행복합니까? 호전 변호사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스토킹 범죄 고소 사건을 진행해 보면요, 가장 이 여성 피해자들, 남성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복입니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상 최대가 흉기를 휴대하고 이런 스토킹을 했을 때 5년 징역형이 전부고 그 이후에 나왔을 때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잠정 조치를 스토킹 처벌법상 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로 가장 심각한 그 조치, 단계의 조치로 잠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찰에서 청구를 해서 기각된 그 비율이요 17%나 된다고 합니다. 5천 건 정도 하면은 한 뭐 2천 건 정도,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뭐 어떤 피해자를 뭐 보호할 만큼 어떤 네.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든가 이유로 잠정 조치가 네. 기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또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부 질타해야겠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 때 이 사건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의 그 조간 기사에서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침통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공개로 어제 사건 현장 신당역을 찾았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호준 변호사님. 네, 한동훈 장관 어제 퇴근 이후 저녁 7시쯤에 이 수행원 없이 홀로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방문이었고요.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이요. 대검찰청의 가해자 접근 금지 또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가 지금 후속 조치로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스토킹 관련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된 어떤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범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결국에는 보복으로 이어지는 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이런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식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이걸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연락을 한다든가 그리고 합의를 이유로 또 보복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또 보복을 하고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핵심이 이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사실 이미 그 법무부가 집행유예 이상 관련 스토킹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고 이제 출소한 사람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어떤 개정안을 예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거를 재범 가능성을 놓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발생했을 때 초범에게도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 이게 골자인데요. 이 두 가지 안에 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잠정 조치의 어떤 적극적인 시행과 법원과 검찰과 경찰의 이 적극적인 공조, 그다음에 기준의 공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제도가 없어서 이런 범죄를 못 막습니까? 정부의 의지에 의지. 이미 법무부가요. 7월에도 스토킹 범죄 관련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자장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업무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7월에 했던 얘기, 어제 비공개로 갔다가 기자 만나서 한 얘기를 뭐가 달라요? 그냥 녹음기 튼 거랑 뭐가 달라요? 녹음기 튼 거랑. 여성가족부도 이 사건 중대성, 심각성을 알았는지 어제 김현숙 장관이 오늘 현장 갔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님도 다녀가셨지만 이게 불구속 송치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이 파트는 정말 강력한 그 스토킹 살인 그런 사건이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통과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제일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관련법이 없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을 차근차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너도 나도 뒷북댕이라는 게 그날 야간 근무 때 2인 1조 시스템만 했어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정현 평론가님. 예, 2인 1조로 순찰만 했더라도 그 현장에서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인트라넷만 막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걸 몰랐겠죠, 가해자가. 그렇죠. 그걸 왜 막지 않은지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 뭐냐면 관련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동안 우리나라 공권력이 스토킹이 그 논란이 됐던 적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엄단하겠다,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재발 방지책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는 법률이고 제도고 다 바뀐 줄 알았었는데 이번 사건 딱 터지니까 장관이 하는 말이 관련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켰다. 그럼 그동안 통과 안 시키고 뭘 하고 있었다는 건지 너무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반성하는 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토킹과 관련된 일들을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아마 이 겪어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킹 피해자가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정말 많은 숫자가 이 범죄에 그동안 노출돼 있었구나. 근데 공권력이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않았었구나. 맞아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반성하고 우리나라 공권력 많은 부분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오는 얘기가 법률 빠르게 통과시키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실제로 저 신당역 추모의 벽에 이제 추모하러 오신 분 여성분 중에 남기신 글에도 자기도 지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 글을 올리신 분이 남기신 분이 계세요 지금. 기사와 사건화가 안 될 뿐이지 지금. 근데요 오늘 진짜 억장 무너지고 복장 터지고 진짜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일선 영업사업소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황당하다면서요, 전예현 평론가님. 황당할 뿐더러 정말 본인들이 있는 회사의 동료가 그리고 이 공사에 속한 여직원이 이런 피해를 입었었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지시하니까 부랴부랴 영업소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사업별로 내일 10시까지 의견 제출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무슨 영업 활성화 아이디어 내는 건가요? 이 범죄가 발생을 해서 직원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잃었으면 어떤 점에서 허점이 있었고 영업 현장에서 과연 직원들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정현 평론가님 짚어주셨듯이 2인 1조 시스템이 과연 불가능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짚어야 되는 시점인데 당장 내일 아침까지 총리 지시 내려서 아이디어 모아야 되니까 내라, 이런 말 자체가 지금 그 망자에 대한 피해라던가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이 방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점상 오늘 아침 10시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 뭐면 뭐합니까? 아까 말했죠.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제도가 없어서 이런 거 못 막았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영무원들도 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슨 대책을 만들고 법 만들고 이런 거보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아이디어를 열심히 만들면 뭐합니까? 일단 이번 사건 몇 시에 발생했죠? 밤 9시입니다. 네. 밤 9시에 여성 영무원이 혼자 순찰을 돌아요? 만약에 거기서 주치자를 만났다고 쳐보죠. 지금 이번 사건을 떠나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2인 1조 말씀하시는데 지금 2인 1조가 임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결국 돈하고 인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인 1조 필수적으로 하는 건 터널 같은 곳, 그다음에 공사하는 곳.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누군가가 말리고 해야 되니까 거기는 필수적인가 봐요. 순찰을 혼자 돌아요. 근데 혼자 도는데 더 황당한 건 2년 전까지는 그래도 영내 가스총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그 영무원이 혼자 순찰하다가도 뭔가 가스총으로 제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뭐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호루라기요. 지금 장난합니까? 호루라기를 불면 하고 도망갈까요? 앞에 만약에 주치자나 범죄자가 있으면 그럼 호루라기를 분다는 건 여기 위급하니까 도와주세요밖에 안 돼요. 그럼 주변에 시민이나 누군가가 없으면 호루라기 백날 불면 뭐 합니까? 근데 가스총을 회수하게 된 이유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혹시 이거 가지고 또 과잉 진압했다고 문제 제기될까 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가스총 다 회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책 만들 게 아니라 2인 1조 필수적으로 하고 가스총만 정확하게 지참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라도 해놓는다면 지금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지금 법제도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것만 있었어도 이번 사건은 발생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피해자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거예요. 정부의 이런 뒷북 대응, 그리고 앞서 서울시 의회 의원의 망발, 더 너무너무 억울해서 더 눈을 못 감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로 여성이 행복한 서울, 더 나아가서 여성이 행복한 나라 우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며칠 전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박송씨 친형 이제 구속이 됐죠. 횡령 혐의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박송씨 형수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검찰이 지금 박 씨 아내 A 씨도 횡령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당분간 이 횡령 사건에 대해서 아내 A 씨의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친형 박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박 씨가 이 법인카드로 1억 원가량 유용한 사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했는데 네. 박 씨의 아내, 그러니까 박송 씨의 형수겠죠. 네. 이 A 씨 역시 이 법인카드를요, 뭐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 센터, 피부관리숍, 또 자녀의 영어나 수학학원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이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이잖아요. 매니지먼트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박송 씨 법률대리인 측에서도 이 형수 A 씨가 박송이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 백화점에서 고급 의류를 구매한 적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의 돈으로 펑펑 쓰고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형수라는 사람이 박송 씨 통장에서 아주 거금을 뭉칫돈을 뭐 인출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수홍 씨의 형과 그 형수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법인 자금으로 뭐 아파트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샀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박수홍 씨의 통장에서 매일 800만 원씩 인출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 800만 원씩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800만 원일까라고 보니까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오래 옮길 경우에 이것을 보고해야 되는 고액현금 거래 정보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알고 혹시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800만 원 인출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800만 원도 매우 큰 돈이죠. 그러니까요. 과거 박수홍 씨가 방송에서요 형수에 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님이 10년 동안 은행 쪽에서 일을 하시고 그 퇴직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형한테 우리 집안이 내가 형수한테 물어봤어. 우리 집 어딜 보고 형수 결혼하셨어?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형 눈 보고 결혼했대. 눈이 정말 진실하고 형수가 그러더라고. 지금 보세요. 시부모하고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내가 정말 투자하니까 내 명의로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보는 눈이 뛰어난 투자자가 금융인일세. 금융인이에요. 저렇게 나와서는 형수 칭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까마득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배신감 클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형수를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박수홍 씨가 우리 형은 평생 제 매니저로 살았고 우리 형수는 어머니 전담 매니저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과 형수가 우리 가족 전체를 케어하는 일종의 뭐 사령탑이다 그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고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형 그 내외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네. 형을 의심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 싫은 거예요.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왜 형을 의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의심할 만한 점들이 짙어지니까 박수홍 씨가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내 형수를 의심한다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세상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충격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산에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 하는 아유, 거예요. 세상에, 아유. 산에서 나를 데려와 준 사람이 지금의 부인이다. 그렇죠, 네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박수홍 씨가 절망하게 된 원인이 돈 문제잖아요. 돈 네. 문제와 관련해서 형이 평생 동안 나를 속인 것 같다 였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형과 형수 측에서 박수홍 씨를 모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라면 돈 문제와 별개로 모함에 대해서도 지금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지금 너무 인간적인 이 고통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살이 네. 쭉 빠졌습니다. 아하. 바로 그 대목입니다. 백성문 네. 변호사님, 박수홍 씨의 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횡령 혐의뿐 아니라 지금 명예훼손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번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소위 박수홍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던 한 사람이 있어서 네.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아하. 그 사람에 대해서. 네. 내용이 뭐 박수홍 씨가 뭐 클럽에서 예전에 뭐 여자를 후리고 다닌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하여튼 네. 박수홍 씨의 뭐 유혹하고 다닌다. 그런 네. 내용들을 막 그렇게 아예 그 직설적으로 네. 썼는데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형수 친한 지인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게 둘 사이에 어떤 소위 공모, 교감 이런 게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취지로 일단 고소를 한 상황이고 네. 현재 지금 그래서 공범 혐의로 형수에 대한 지금 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지금 법적 다툼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박수홍 씨. 지난 7월에 동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네, 꼭 그런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다 속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 그런 생각. 세상은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융화롭게 사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게 잘못이라고 누가 단정합니까? 그러니까요. 허준 변호사님, 박수홍 씨의 죄가 굳이 있다면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가족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를 믿고 그러네요. 의지를 하겠습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 배신감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번진 데에는 박수홍 씨 마음이 말은 못해도 정말 속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홍 씨라고 속이 편하겠어요? 지금 아마 속이 문드러질 거예요.